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법인 설립과 세무회계 강의에 나선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스타트업 법인을 설립하고 그리고 설립 시에 주의할 점, 그 이후에 세무회계에 대한 중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업자의 유형과 사업자 등록에 대한 절차,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 신고 일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임직원, 그리고 주식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옳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세무회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하지만 중요한 개념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를 내신다고 하게 되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법인 사업자를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은 개인 사업자부터 많이 하시는데요. 개인 사업자의 유형에는 규모에 따라서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법인 사업자 쪽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 8천만 원 이하의 매출을 가진 사람들을 간이과세자라고 하고요. 이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거의 부가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또한 4,8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부가세 자체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간이과세가 가능한 업종 또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세금 부담을 덜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 어떤 시설이나 집기나 인테리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초창기에 사업자 유형을 개인 사업자로 할지 법인 사업자로 할지,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 혹시 한다고 하게 되면 간이과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일반 과세자가 가장 많이 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평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대표님 단독의 사업자로 사업자를 내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매출이 1억, 2억, 3억 나와서 세금이 걱정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명의를 2명, 3명 같이 분명히 공동사업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지분에 맞춰 갖고 공동사업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를 내게 되면 세금 부분에 있어서 절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누군가 동업을 한다는, 그리고 지분을 함께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절차적인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 인감증명서라든지 신분증 사본, 그리고 통장을 개설할 때도 그러한 반복적인 절차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선은 사업자 유형을 설명은 드렸지만은 보통의 여러분들이 기술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법인 창업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왜 반드시 법인은 아니지만은 웬만하면은 우리가 향후에 투자 유치라든지 확장을 생각해 갖고 법인 사업자를 내셔야 하고요. 법인 사업자는 개인의 인격과 분리되는 법인격으로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안에, 그리고 법인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은 귀속과 그러한 권리 의무의 실행 주체가 법인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 안에 들어있는 돈을 신고 없이, 국세청에 신고 없이 그대로 쓰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배임이나 횡령, 그런 이슈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은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외관으로 봤을 때는 장점이 공신력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단점의 경우에는 법인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100% 출자를 했다 하더라도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 관리에 대한 융통성이 좀 적다. 그래서 자금 인출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라든지 배당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금액만큼 인출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절차를 이행하면 문제 없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간단한 장단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의 단독 사업자로 하게 되고요. 대표자 혼자만의 명의자 그리고 소득에 대한 귀속자가 됩니다. 장점은 설립 절차가 단순합니다. 평이한 업종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만 가지고 세무서 가셔도 사업자 등록을 발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장도 본인 통장, 기존에 쓰고 있던 본인 통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많이 발생되는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만 단점은 혹시라도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에 높은 누진세를 부담하고요. 혼자서 다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스타트업 경우에는 팀빌딩을 통해서 여러 명에서 같이 지분 쉐어도 하고 수익 배분도 할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로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장점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가 단순하고 자금 인출이 쉽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것이 이제 개인 사업자의 장점이 법인 사업자의 단점이 될 것이고요. 법인 사업자는 아까 전 장표에서 보셨다시피 공신력이 높고요. 방금 말씀드린 소유와 경영에 대한 분리를 통해 갖고 어떤 사람은 출자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대표는 회사 경영에 대한 CTO는 기술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향후에 많은 소득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 본인이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요. 급여를 받게 되면 향후에 퇴직금이 자동으로 적립이 되고요. 이익금이 남았다 하면은 배당을 통해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좀 복잡하고 설립 유지에 있어서 반드시 기장도 하고 개인보다는 통장에 대한 관리를 빡빡하게 세무 기장 대리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조금 자금 부담도 비용 지출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몇 가지 참조할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정관을 작성해야 됩니다. 정관이라고 하면은요,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을 정해 놓은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주주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며 임직원, 임원 관계는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그리고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규정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이 정관에서 모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을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내야 되고요. 이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와야지만 비로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요, 정관을 바탕으로 발생된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시 혹시라도 본점이 있고 어떤 연구소라든지 지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반드시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지점 설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만 별도로 신청하셔서 지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과세를 함에 있어 갖고 사업자 단위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본점이 있고 수원에 지점이 있다고 할 경우에 지점을 반드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단위과세로 종된 사업자 번호 관리를 통해 갖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증을 한 개만 발부받고 서울 사업장과 수원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 사업자를 내기 전에 우선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를 개인 명의로 하였다가 그 이후에 법인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 반드시 그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갱신한 후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로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없으니까 이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양한 업종 등을 영위해야 되겠다, 다양한 업무 스코프를 늘려야 되겠다 하게 되면 업종 추가라든지 주소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절차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회사의 운영과 조직에 대한 기본 규정이 들어가 있는 정관을 먼저 수정하고 그 정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주요 사항들을 법인 등기부 등본 상에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변경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세금 신고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통의 법인, 거의 90%의 법인은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즉 12월 31일부터 3개월이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사업연도는 본인이 6개월 또는 12개월로 정할 수가 있고요. 시작 개월을 1월이 될 수도 있고 2월이 될 수도 있고 3월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지정을 할 수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지정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득세는요. 기존에 근로소득을 받으셨던 분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5월달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되는데요. 향후에도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날 것이고요. 본인이 혹시라도 프리랜서 소득 3.3% 또는 8.8% 기타 소득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기간 5월 달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요, 회사가 운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정상적인 매입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매출이 발생될 것입니다.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분기 단위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거는 법인인 경우에 분기 단위가 될 것이고요. 혹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6개월 단위, 상반기, 하반기,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영세한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원천징수에 대한 세금인데요. 원천징수세는 본인 혼자만 일을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본인 말고 어떤 도와주는 직원이라든지 코파운더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4대 보험 또는 그 도와주는 분이 다른 데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알바식으로 또는 스팟으로 도와주는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랬을 때는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세금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신고된 세금이 국세청에 모두 입력이 되어 다음 연도 소득세를 정산하는 데 반영이 되니까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구성입니다. 임직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임원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세법상 또는 근로기준법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통상 세법상 그 다음에 상법상 임원이라 함은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사내이사 또는 사회이사, 감사, 대표이사를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등기에 들어가 있는 임원들이 진짜 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냥 내부적으로 등기는 안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만 이사님 하는 경우에는 내부에서만 이사로 통용이 되고요. 외부 바깥 세상에서 표현에 있어 갖고는 이사로서 통칭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원과 직원의 궁극적인 차이는요, 계약 관계에 있는데요. 임원 같은 경우는 통상 3년 약정의 위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은 갱신 등기를 하게 되고요.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 계약을 하고요. 연봉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통상 호봉제라고 하게 되면 매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연봉갱신을 하는 연봉 재계약을 하겠죠. 물론 임원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계약관계 자체가 임원에 대해선 위임관계, 그리고 직원에 대해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그 임원은 어느 정도 해당 부분에 대한 CTO가 됐던 CSO가 됐던 그런 해당 기술적인 부분, 세일즈적인 부분 또는 마케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탤런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 갖고 업무를 다 해주십시오. 기술 개발을 전체적으로 위임을 한다. 그리고 운영 전반, 마케팅 전반에 대해서 위임을 한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위에서 대표님 또는 임원이 업무에 대한 오더를 내리며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직원이라고 합니다.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요,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정부과제를 하게 되면 인건비 보조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인건비 보조를 받게 되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 신청 대상을 확인을 하고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나중에 정부에서 보조받은 인건비에 대해 갖고는 회계상으로는 잡이익 또는 이익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도와주는 인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프리랜서 인건비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 많은 경우들이 있긴 하겠지만 어떤 대기업의 엔지니어로 계신 분한테 어떤 기술 개발 일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한테 대가를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 자체도 외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겸직 금지 조항이라든지 용역 계약을 통해 갖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통 공기업, 대기업, 그리고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모두 겸직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회사에서 정부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4대 보험을 올렸다가 이 부분이 본래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 발각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해고 사유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주의 구성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술 창업을 하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팀빌딩을 하고 CEO가 있고 CTO가 있고 CSO가 있고 COO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직군의 주요 멤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주식을 함부로 나눠주면 안 된다. 주식에 대해 갖고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왜냐면은 이 창업을 할 당시에는 의기투합해갖고 으쌰으쌰 해갖고 그래 우리 CTO 15% 줄게 그리고 CFO 10% 줄게 이런 식으로 다 나눠줬는데 금방 얼마 가지 않아갖고 마음대로 회사 진척이 당초의 계획대로 진척이 안 나가다 보면 서로 답답하고 짜증나고 싸우다 보면은 굉장히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경기도 창업진흥원의 멘토를 다년간 하면서 많은 사례를 목격을 하였는데요. 대기업 출신의 연구원, 우리나라 가장 큰 S기업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H기업에서 연구원들이 4명이서 출자를 어떻게 보면 스핀오프 한 거죠. 회사 대기업에서 스핀오프 해갖고 이제 창업지원금 주고서 이렇게 창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굉장히 15년 이상 연구원들이 4명이 모여갖고 으쌰으쌰 공동대표까지 만들어갖고 했지만 종국에는 2년차, 3년차 데스밸리를 지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진도를 못 빼다 보니까 기술 개발은 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 유치라든지 협상이라든지 경영 전반에 대해 갖고 갈등이 발생이 되면서 한쪽에 주주 편으로 주식이 귀결되고 회사가 매각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의 사업부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엑시트를 잘 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주요 공동대표끼리 분란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은 너무 좀 이게 스타트업의 정신이 맞나 그리고 과연 그 수익 추구를 위해서 의도된 각본 시나리오대로 서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인력에 대해서
초기에 지분 배분을 할 수도 있고요. 향후에 주겠다는 스탁옵션 약정을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지분은 가급적 높게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향후에 투자를 1차, 2차, 3차에 걸쳐가고 받게 되면 계속적으로 10%, 15%씩 희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탁옵션의 부여 한도는요, 발행 주식의 10%, 하지만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50%까지 스탁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계속적인 투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하게 될 것이고요. 내부의 주주끼리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외부에 투자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대표이사의 지분율 희석에 대한 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1차부터 6차까지 이 유상증자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지분율이 100%, 90%, 80%, 70%, 60%인 경우고요. 보시게 되면 1차, 2차 내려가면서 10%씩 희석이 됩니다. 최초 지분율이 100%인 경우 1차 투자를 받으면서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90%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 번 투자를 받으면서 10%가 또 희석돼서 81%가 됐습니다. 그리고 81%에 10%가 또 희석된 72.9%가 됐고요. 4차를 통해서 65%, 5차를 통해서 59%, 6차를 통해서 53%의 지분 희석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혼자서 일으키고 6개월, 1년 고생하다가 향후에 이제 주요 이제 멤버들이 CFO, CTO를 채용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수적으로 주시는 경우에는 지분을 뭐 1%, 2%, 3% 주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코파운더 형태로 같이 회사를 일으킨 경우에는 거의 대표이사님이 60%, 70%만 갖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물론 그게 잘 됐을 때, 엑시트할 때 모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주황색을 보시게 되면은 표에서 주황색을 보시면은 67% 이상이 주황색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표에서 노란색을 보시면 50% 초과되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황색은 주주총회에 대한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식 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요. 노란색은 주주총회 보통 결의 요건을 그리고 결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식 보유 수를 나타냅니다. 자, 주주총회 결의사항, 보통 결의가 있고 특별 결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결의는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 결의는 3분의 2, 66.66% 이상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어야지만 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의사항에는 주주총회 보통 결의에는 이사 감사의 선임, 그리고 보수의 결정,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 자기 주식의 취득, 재무제표의 승인, 그리고 총회의 연기 같은 사항이 보통 결의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보통 결의에서 주주총회 보통 결의를 통해서 이사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걸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본인이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추가적인 이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만약에 51%를 못 갖고 있고 외부에서 51%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외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끼리 담합을 한다고 하게 되면 51%의 지분을 가지고 추가적인 본인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자기 편 이사를 1명, 2명, 3명을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요. 이사회에서는 어떤 결의를 할 수 있냐면요. 향후에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분이 50%가 안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주주들이 힘을 합해갖고 기존의 대표이사도 몰아낼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총회 특별 결의도 있는데요. 요건 자체가 3분의 2의 주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결의 요건은 정확하게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주식 수로서 결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요. 결의사항은 정관의 변경, 그리고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그 다음에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양수도,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부여, 이사 감사의 해임, 자본금의 감소, 그리고 합병 분할에 대해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에서 또 어떤 일들, 중요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반수 출석과 그리고 과반수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사회에서는 중요 재산에 대한 처분, 그리고 사채의 발행, 주식 양도 승인, 자기 주식의 처분과 소각, 그리고 재무제표 승인과 중간 배당 등을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도 결의사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회계에 대한 기초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4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선은 자본 잠식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자본 잠식은 처음에 자본금 1억으로 시작을 했지만 첫 해년도, 둘째 해년도 결손이 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으면 당연히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뭐 임대료, 인건비, 뭐 밥 사 먹은 비용이 나가겠죠. 그러면은 매출이 없는 경우 또는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은 경우에는 단기 순손실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손실이 3천만 원 발생됐다고 하게 되면 기존 자본금 1억에서 3천만 원을 까먹어서 자본금이 7천만 원으로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본금이 1억인데 결손금이 1억 5천, 1억 3천 이상 된다고 하게 되면은 기존의 자본금 1억을 모두 사용하고 또 3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자본금은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자본금을 100% 소멸시켰다 해서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자본금 1억을 다 까먹지 않았다. 부분 자본 잠식. 그 다음에 자본금 1억을 모두 써버렸다. 그러면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하고요. 향후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어떤 정부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이 부채 비율을 쓰게 돼 있는데요. 부채 비율은 내 돈을 얼마 냈고 그리고 남의 돈을 얼마나 빌려다 썼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빚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남의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반드시 부채 비율이 양수로 나와야지만 어떠한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신용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자본 잠식이 발생되면 안 된다라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 투자를 받게 되면 밸류를 측정을 받게 되는데요. 프리 밸류, 포스트 밸류라는 용어를 씁니다. 프리 밸류는 투자 유치 전에 현재 우리가 10억, 투자 유치 전에 현재 가치가 100억이라고 했을 때 현재 가치가 예를 들어 갖고 10억이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어떤 외부 투자자가 5억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10억 플러스 5억이 붙기 때문에 투자 후에 포스트 밸류는 15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 들어온 외부에서 투자를 5억을 했다고 하게 되면 15억 중에 5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3분의 1, 33%의 지분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는 경우에 유상증자, 보통주로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기야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RSPS라는 상환전환 우선주를 통해서 투자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환전환 우선주란 현금에 대한 상환권과 주식에 대한 전환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주권을 일컫는데요.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현금을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요. 예를 들어 갖고 이 전환사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환사채는 무조건 빚으로서 회사 입장에서는 빚으로서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RCPS 같은 경우는 그 이익이 발생이 돼야지만 상환 의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이익금에 대해서 상환을 한 의무가 발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채무로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사람이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그러면 채무를 100%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직접 장부를 쓰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외부에 기장을 맡긴다 하더라도 보통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도 많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스타트업이고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R&D 비율, 회사의 연구 개발 항목에 대한 계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전에 반드시 재무제표를 확인하셔서 경상개발비, 연구활동비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R&D 비율을 높게 측정받는 부분으로 활용돼서 연구 직원, 연구 활동에 지출되는 경상 활동을 많이 했다고 인정을 받아서 향후에 사업 계획서, 투자 유치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주요한 스타트업에 대한 법인 설립과 세무 회계 기초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에도 많은 법인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알고 계셨던 정보보다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습득을 해야지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고요. 비록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포인트들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회사 운영에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